안녕하세요. 위즈옥션 대표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묘지휘권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확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묘지휘권은 이제 경매 낙찰을 받았을 때 부묘가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그 부묘지휘권에 대해서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악을 할 때에는 항상 부묘지휘권이 무엇인지, 또 경매상에서 물건이 나올 때 부묘지휘권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실전교육 때 그것을 강의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그 부묘지휘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타인의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부묘가 설치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경매를 걸린 사람이 부모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족의 산소를 갖다 해놔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경매에 걸리면은 그 부묘와 함께 경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부묘는 낙찰자가 쓰지를 못해요. 그 부묘 있는 자리는. 그러면은 그 산소는 부묘를 설치한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정이상과 같이 그 부묘 기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남의 토지지만,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의 토지지만 거기에 산소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면적, 공간은 그 부묘를 설치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부묘를 설치한 경우 부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부묘를 설치하고서 20년이 지나면 그 부묘기지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토지상에 부묘를 설치하고서 부묘를 이전한다는 약속이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부묘지휘권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 약속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묘지휘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묘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낙찰이 되면 부묘 거기 있는 부분은 우리가 쓰지 못하고 부묘를 설치한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묘지휘권의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일정 그 약정이 없을 때에는 권리자가, 그러니까는 그 부묘를 설치한 사람이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산소를 관리하고 있을 때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때 소멸을 하느냐, 그러면은 토지나 임야의 경매 취득 시에는 부묘지기 성립되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부묘를 훼손하거나 멸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재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존속 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묘지기권도 분명히 존속 기간이 있을 겁니다. 년으로. 여기 30년 하시고, 그러면 최종 60년까지 된다. 60년까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은 저도 이제 찾아봅니다. 이제 인터넷을 찾아봐서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저도 인터넷을 서치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속기간은 30년 플러스 30년 해서 60년까지 전속할 수 있다라고 인터넷에 어디서 돼 있으니까 한번 그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경매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A,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 A였는데,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이제 경매로 매각이 돼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이, 철거하겠다는 약속이 없다. 그러면은, 관습에 의해서 내려줘는 걸로 의해서 당연히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정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안 돼 있는 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찾아보시면 지상권이 나와 있지 않고, 그 경매상에서는 물권 매각 명세서에서는 그냥 그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불분명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나온다. 그죠? 경매상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불분명함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불분명함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이걸 염두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경매 그 등기부상 안 보인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이제 매매가 됐을 때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셔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저당 건 선장 이후에 건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근저당 설정 당시 이후에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법정지상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320조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유치물의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건물을 신축해달라고 할 때 신축 의뢰시 A가 공사비를 미지급했다. 그때 B가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가 B에게 건물을 신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A가 공사비를 미지급을 했을 때에, 그러면 공사를 맡은 B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까지냐? 그 존속 기간은 건축대금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항상 그 건물과
채권이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다른 건물을 짓고 엉뚱한 건물에 점유하고 있으면은 유치권이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물을 점유했다고 유치권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입자를 살게 하거나 뭐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점유 보조자는 그 직원, 그 다음에 그 아들, 식구들 뭐 이렇게 해서 대신 가서 점유를 하게끔 하면 그것도 점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유도 가능하고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 공사 대금 있죠.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었잖아요. 미지급 시기가 그때가 이제 받을 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공사비 잔금 날짜가 돼야지만 유치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그 권리가 있는데요. 유치권의 권리는 유치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의 권리가 있는데요. 그 유치권은 뭐냐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권에 점유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안 준 분한테 채권을 변제를 위해서 그 공사한 건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공사한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제3자의 목적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유치권자의 변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법률적인 그 견해이고요. 실제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못하지만 낙찰자가 공사비를 주고 낙찰받은 것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효력으로 보면 그 우선적 변제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상에서는 직접 배당을 타가지 못하지만 낙찰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뿐만 아니라 또 뭐 근저당권자나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뭐 나도 이제 채권자다, 공사대금 받지 못한 채권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건물을 갖다 정상적으로 경매를 하거나 또 만약에 그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반환해 가려면 공사대금을 변제하고 이 물건을 사자가라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강의는 제가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